일조 우성원입니다. 일단 이번 장에서는 얼디디의 세 가지 주요 특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다음 장에서 최적화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스파크 얼디디가 무엇이냐면 탄력적인 분산 데이터 셋인데요. 스파크가 사용하는 핵심 데이터 모델로서 이제 다수 서버에 걸쳐서 분산 방식으로 저장된 요소들의 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요. 장애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복구될 수 있는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이 얼디디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얼디디의 특징으로 의존성이 있는데요. 이제 의존성이라는 어떤 입력을 필요로 하고 현재 얼디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스파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과를 새로 만들어야 할 경우 스파크는 이제 의존성 정보를 참고하여서 연산을 다시 반복하여 얼디디를 만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얼디디에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작업된 얼디디를 부모 얼디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parents 얼디디를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작업된 자식, 즉 child 얼디디를 만들게 한 맵 메소드를 디펜던시라고 합니다. 이제 디펜던시에도 뭐 네로우 디펜던시, 와이드 디펜던시가 있는데 네로우는 일단 오른쪽 그림처럼 1대1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와이드는 n대1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파티션이 있는데요. 스파크에게 작업을 나눠서 익스큐터들에게 분산해서 파티션별로 병렬 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제 하나의 파티션은 하나의 노드에 수행되게 되고요. 하나의 노드는 이제 여러 개의 파티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역성 정보를 활용하여서 각 익스큐터가 가까이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익스큐터에게 우선적으로 작업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지역성을 통해서 작업의 효율성이 증진되게 됩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연산함수라는 점인데요. 스파크 얼디디는 얼디디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이 T 형태로 만들어주는 연산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메모리 효율성과 연산 최적화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이터레이터는 필요할 때마다 이제 요소를 생성하여서 반환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셋을 다룰 때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필요한 데이터에만 접근하기 때문에 접근하여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능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연산을 줄여서 자원 및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화 문제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제 얼디디의 최적화 문제는 불투명한 연산 함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얼디디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연산 함수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스파크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터레이티 T 형태로 다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스파크에게는 그저 람다 표현식으로 보였고 스파크는 람다 표현식만을 보고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불투명한 데이터 타입이란 점이 있는데요. 위에서 말했듯 얼디디에서는 이터레이터 T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T 데이터 타입은 파이썬 얼디디에서 불투명했습니다. 스파크는 단순히 파이썬 기본 객체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해당 객체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타입 정보가 있는데요. 스파크는 이제 얼디디에서 타입 정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얼디디에 저장된 데이터의 타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스파크는 해당 데이터를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이러면서 스파크는 최적화나 쿼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최적화 문제는 데이터 프레임이 개발됨에 따라 좀 더 발전되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일단 명확한 스키마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각 컬럼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얼디디와 다르게 좀 명시적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각 컬럼이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지 명확하게 지정하고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이제 얼디디에서는 데이터 타입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파크가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스키마를 통해 데이터 타입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스파크가 데이터 처리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얼디디 최적화의 문제를 해결한 이제 최적화된 실행 계획이 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여서 내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최적화된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옵티마이저는 스키마 정보를 활용하여서 데이터 처리 과정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마 정보를 분석하여 최적의 데이터 접근 경로를 한다든가 쿼리의 필터링 조건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조화된 처리의 주요 장점.
즉 스파크의 구조화된 처리의 핵심 장점 네 가지는 표현성, 단순성, 구성용이성, 일관성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은 일상적인 패턴들을 써서 연산을 표현했고, DSL에서 일반적인 연산 집합을 사용하고, SQL의 테이블이나 스프레드시트처럼 지원하는 정형화 데이터 타입을 써서 데이터를 표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표현성을 먼저 보자면은 스파크는 다양한 데이터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API를 제공합니다. SQL 쿼리, 데이터 프레임 API, IDD API 등을 사용하여 구조화된 데이터나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API는 사용자가 데이터 처리 작업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특정 작업에 적합한 최적의 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성은 스파크는 사용하기 쉬운 API와 직관적인 개념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빠르게 학습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처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및 데이터셋 API는 SQL과 유사한 검은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SQL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구성 용이성은 스파크는 다양한 설정 옵션을 제공하여 클러스터 환경을 구성하고 성능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러스터 매니저와의 통합이 간편하며 다양한 설정 옵션을 사용하여 메모리, CPU, 스토리지 등의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일관성은 스파크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SQL 쿼리, 데이터 프레임 API, IDD API 등은 통일된 개념을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서로 다른 유형의 작업을 수행할 때 일관된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옆에 코드를 보자면은 mname은 구성 용이성을 나타내는 함수이고 네 번째 줄을 보면은 표현성, 즉 데이터 프레임 API를 사용하여 이름별로 그룹하고 평균 나이를 계산한 후 나이가 30 이상의 사람들을 필터링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은 간결하고 직관적인 코드를 통해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여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단순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은 SQL과 유사한 문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데이터 프레임 API와 SQL 문을 통해 데이터 처리 작업을 일관되게 수행하는 통일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패럴라이즈 함수를 사용하여 RDD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에서 생성한 데이터 RDD를 기반으로 새로운 RDD를 생성하는데 이는 나이를 키로 갖는 이름나이 형태의 튜플로 변환합니다. 세 번째로는 맵 함수를 사용하여 각 요소에 대해 주어진 람다 함수를 적용합니다. 여기에서는 각 요소의 첫 번째 요소를 키로 하고 나이와 1로 이루어진 튜플을 값으로 갖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네 번째로는 reduce by key 함수를 사용하여 동일한 키를 가진 요소들을 그룹하고 각 그룹의 값을 합산합니다. 마지막으로 map 함수를 사용하여 각 그룹의 결과를 반환합니다. 여기서는 각 이름에 대해 나이의 총합을 그룹의 개수로 나누어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은 스파크의 RDD를 사용하여 이름에 따른 평균 나이를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처음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를 키값 상으로 변환하고 그룹화 및 집계 함수를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맵리드스와 유사하지만 스파크는 지연 연산을 통해 효율적으로 작업을 처리하고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실제 계산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래를 보시면은 스파이스파크 SQL 패키지에서 스파크 세션 클래스와 AVG 함수를 가져오는데 이 함수는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아래를 보면은 스파크 세션을 생성하고 이를 변수 스파크에 할당합니다. 빌더 객체를 사용하여 스파크 세션을 설정하고 mname 함수를 사용하여 세션의 이름을 지정하고 get or create 메소드를 호출하여 기존의 세션을 반환하거나 새로운 세션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create data frame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네 번째로는 데이터 프레임의 그룹 바이 함수를 사용하여 이름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고 ag 함수를 사용하여
각 그룹에 대한 집계 연산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show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출력합니다. 이 코드는 스파크의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룹화하여 집계 연산을 수행하는 간단한 예시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면 SQL과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집계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1조 우성훈입니다.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의 기본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기존 RDD는 일단 스키마 개념이 부재하기도 하고 내장 최적화 엔진이 부재하기도 하며 저장 공간 부족 시에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구조화, 비구조화 데이터를 함께 저장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스파크 1.3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런 데이터 프레임은 구조, 포맷, 특정, 연산 등에 있어서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영향을 받은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이제 이름 있는 명시적인 칼럼과 스키마를 가진 분산 인메모리 테이블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보는 형태로는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행과 열을 가진 하나의 표처럼 보이는데요. 이러한 데이터가 구조화된 표 형태로 시각화되면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도 쉽고 일반적인 연산 형태에서도 행과 열 형태로 작업해야 할 때 상당히 작업하기도 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프레임의 기본 구조로는 분산 메모리 테이블이라는 점인데요.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은 분산 메모리 테이블로 구성됩니다. 이제 이는 클러스터의 여러 노드의 데이터가 분산되어 저장되고 처리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컬럼을 가진다는 점이 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 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컬럼은 데이터의 특정한 속성이나 특징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country, perf, percent라는 컬럼 네임을 가지고 저장하게 되고 이제 행은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여러 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행이 데이터의 레코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특징이라고는 또 스키마가 있다는 점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스키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컬럼의 데이터의 유형과 명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프레임의 형식은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타입이 있다는 점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의 각 컬럼은 특정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주요한 데이터 타입으로는 정수, 인트, 문자열, 스트링, 배열, 맵, 실수, 날짜, 타임스탬프 등이 있게 됩니다. 형식 변환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도 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컬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과정에서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변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 한 번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여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여 변환한다는 점이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리니지에 기록된다는 뉘앙스고 형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은 그냥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는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컬럼을 추가하는 정도의 형식 변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산 추적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변환의 연속을 추적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서 수행된 연산을 쉽게 추측하고 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스파크의 스키마 정의의 중요성과 이제 이점을 설명하고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과 DDL 문자를 사용한 스키마 정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키마 정의의 중요성은 데이터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미리 정의된 스키마를 통해서 데이터 구조와 타입을 명확하게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파크가 이제 데이터 타입을 추측해야 하는 책임을 덜고 이제 또한 일관성 있는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점이라면 또 성능 최적화 및 비용 절감이 있겠는데요. 스키마를 미리 정의하면 스파크가 스키마를 확정하기 위해서 파일의 많은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이제 별도의 이리정 잡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여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최적화된 메모리 할당을 수행함으로써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점이라면 조기 오류를 발견하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리 정의된 스키마를 통해서 데이터의 구조와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방지하고 이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스키마를 정의하는 거고 이제 오른쪽은 DDL 방식으로 스키마를 정의하는 건데요.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은 스파크 SQL 모델에서 모든 데이터 타입을 임포트하여서 이름, 타입, 널 여부를 지정하여서 스키마를 정하고 DDL 방식은 조금 더 보기 단순하게 이름과 타입만 작성하여서 스키마를 정합니다. 이때 널 가능성의 기본값인 true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은 파이스파크 예제 손코딩 결과인데요. DDL 방식, 파이썬 DDL 방식을 사용하여 스키마를 지정한 그런 손코딩입니다. 뭐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내의 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으로는 판다스 아래서의 데이터 프레임이나 RDBMS의 테이블의 칼럼과 유사하게 어떤 특정한 타입의 필드를 나타냅니다. 스키마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각 열은 데이터셋의 한 변수를 대표하여 여러 행에 걸쳐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 사용법으로는 cur과 expr 함수가 있는데요. cur 함수는 열 이름을 인수로 받아 해당 열의 참조를 반환합니다. 이 expr 함수는 문자열 표현을 사용하여 좀 더 복잡한 연산이나 표현식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수학적 및 논리적 연산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데이터의 변환, 필터링, 새로운 정보의 추출 등에 사용이 됩니다. 또한 데이터 프레임의 셀렉트와 with 컬럼 메소드를 통해서 열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select 메소드를 사용하여 특정 열을 선택하거나 연산의 결과를 포함하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with 컬럼 메소드는 새로운 열을 추가하거나 기존 열을 변형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로우 객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의 행으로서 각 로우와 데이터 세트 내의 하나의 레코드를 대표하게 됩니다. 로우는 스파크의 객체이자 순서가 있는 필드 집합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데이터에 접근할 때 row, column name 또는 row 0 등 컬럼의 이름이나 인덱스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빠른 탐색을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러닝 스파크 페이지 58페이지에서 실습 및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례는 스칼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아파치 스파크 SQL 라이브러리의 로우 클래스를 현재의 코드 범위로 가져오는 명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줄은 로우 클래스를 사용하여 새로운 로우 객체를 생성했고요. 세 번째 줄에서는 스칼라에서 로우 객체 블로그 로우에 특정 필드의 인덱싱 값 1에 해당하는 레이놀드를 받아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리더와 데이터 프레임 라이터를 비교하는 표를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 리더의 용도는 데이터를 읽어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거고 데이터 프레임 라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의 결과를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기능은 데이터를 읽어오는 기능을 제공하고 데이터 프레임 라이터는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리더의 설정 함수를 보자면은 format, option, schema, load가 있고 데이터 프레임 라이터는 format, model, option, save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리더는 read 메서드 및 옵션을 사용해 데이터를 읽어오고 데이터 프레임 라이터는 write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리더의 설정 함수인 format 먼저 보자면은 데이터 소스 형식을 지정하는 함수이고 예를 들어 CSV, JSON, 크리켓 등의 형식을 지정합니다. 옵션은 데이터 읽기 옵션을 설정하는 함수이고 스키마는 데이터의 스키마를 지정하고 로드는 지정된 경로에서 데이터를 읽어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라이터의 설정 함수는 포맷으로 위와 동일하고 모드는 저장 모드를 지정하는 거고 옵션은 데이터 저장 옵션을 설정하는 거고 세이브는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된 경로에 저장하는 것을 뜻하는 함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파케이 파일이나 SQL 테이블로 작성하기 위해서 우선 그 소방서 CSV 파일을 저는 이 사이트에서 받아가지고 스크립트 아나콘다 내부에 있는 스크립트에 넣었고요. 보면은 네, SF 파일 소스 녀석이 있고
이제 파이썬 코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으로 실행할 건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스키마를 정의하는 부분이랑 데이터 프레임 받아오고 여기까지 놓고요. 이제 팟켓 파일로 저장하고 이제 테이블 생성하는 부분을 이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나콘다 파이스파크를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는 데까지는 일단은 일을 볼게요. 네, 여기까지는 잘 되는 것 같고요. 잠깐 이제 쇼를 해보면은 이게 컬럼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이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제 팟켓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그 UI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헤드했던 쿼리는 여기 있고 보시면은 이제 방금 했던 게 실패했다고 나오죠. 제가 계속 이거를 몇 시간 동안 계속 찾고 있었는데 이 에러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시면은 그 제가 위치를 아나콘다 파일 내에 이제 이 경로로 지정해서 만들어 봤는데 네, 여기에 폴더는 생기지만 안에 아무 파일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테이블로 생성하는 코드도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은 일단 파이브가 있다고 나오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하나 더 실패했다 나오죠. 이게 이제 얘도 메시지는 똑같이 나오는데 얘가 스테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2MB라고 나오는데 또 발견한 게 있었는데 그 스크립트 파일로 들어가면은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로그 이런 것도 있고 웨어하우스 안에 이제 파켓 테이블이라고 여기에 들어갔는데 또 여기 안에 또 아무런 데이터가 없고 저는 여기까지밖에 네, 여기까지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션과 필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션은 관경 데이터베이스식으로 말하면 필터를 이용해 특정 관계 상태와 매치된 행들만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스파크에서 프로젝션은 셀렉트로 반면에 필터는 필터 함수나 이제 여기 있는 where 메소드로 표현됩니다. 여기 코드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여기 셀렉트는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스턴트 넘버 그리고 available DTM 그리고 콜 타입 이 세 가지어를 선택하고 여기 웨어에서는 콜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콜 타입열을 참조한 다음에 이 콜 타입 열 중에서 이제 메디컬 인스턴트가 아닌 행을 선택합니다. 저는 데이터는 그 스텝파이어 콜스를 다운받아서 지금 사용 중이고요. 시기가 42메가 라서 엄청나게 많은 60만 개가 넘는 데이터가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쪽 코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쪽과 똑같이 이제 스키마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CSV 파일로 받아가지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쇼를 해가지고 이렇게 6개의 상위 목록만 나오게 만들었고요. 밑에는 이제 웨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메디컬 인스턴트 폴 타입이 메디컬 인스턴트인 행들만을 나오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프로젝션과 필터 나머지 2개의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제는 그 친구 타입의 종류가 총 몇 가지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예제로 프로젝션인 셀렉트를 이용해서 콜 타입 열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콜 타입이 널이 아닌 것들만을 선택하고 콜 타입의 개수를 해야돼 디스팅트이기 때문에 고유한 값의 수만을 집계합니다. 옆에 있는 얼라이어스는 이제 디스팅트 콜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이따가 쇼를 해줄 거고요. 한번 일단 이거 이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데까지만 먼저 파이스파크에서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되었고 이제 이 예제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신고 종류가 30가지인 걸 알 수 있고 책에 있는 값이 조금 다른 거는 아마 데이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제인데 이거는 콜 타입 중에서 이제 널 값이 아닌 것들을 겉벨에 이제 값을 모두 다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프로젝션 셀렉트로 해서 콜 타입 행을 선택하고 콜 타입 열에 있는 값 중에서 널 값이 아닌 것들만을 고유 고유 값을 중복을 제거하고 상위 10개만을 보여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고 타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 UI 한번 들어가 보지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아파치 스파크에서 데이터 프레임 리더와 데이터 프레임 라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리더의 역할은 데이터를 읽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역할이고, 데이터 프레임 라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로 저장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리더는 스파크 리드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데이터 프레임 라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라이트 메서드를 사용하여 생성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리더의 함수는 format 옵션 load 메서드고, 데이터 프레임 라이터는 format 옵션 save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리더의 스키마 지정은 스키마 추론 또는 스키마 메서드를 사용하여 지정하고, 데이터 프레임 라이터는 스키마 추론 또는 스키마 메서드를 사용하여 지정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기본 구조는 행과 열로 구성된 2차원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 구조입니다. 스키마는 각각의 행과 열을 의미하고 형식은 각 계열이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갖는 테이블 형식을 지닙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DDL이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데이터 프레임의 스키마를 정의할 수 있는 데이터 정의 언어입니다. 1조 오성훈입니다. 아파치 스파크를 복습할 텐데요. 저 이전 수업에서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 수업에서 스파크 RDD의 세 가지 특성을 배웠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 특성을 말하자면 일단 의존성이 있습니다. RDD는 데이터 흐름과 변환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존성 때문에. 다음으로 파티션은 데이터를 여러 노드에 분산시켜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본적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연산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로서 데이터 변환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스파크 RDD의 특징으로는 이제 지연 평가가 있는데요. RDD의 변환 작업은 즉 트랜스포메이션은 실제로 시행되는 시점까지 연기됩니다. 이 말은 즉슨 액션이 호출 전까지는 리니지의 기록만 해두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구조확립의 장점으로는 스파크의 이런 구조확립 장점으로 향상된 성능이 있는데요. 이제 향상된 성능이란 이제 데이터 구조의 스키마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만 정확하게 골라내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공간 효율성이 있는데요. 이제 공간 효율성이 구조화된 형태로 저장하여서 저장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으로 작업에서 같은 방식으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양한 작업을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일관성이. 그리고 간결한 표현이 특징인데요. 이제 간결한 표현이 구조화된 데이터를 다루면 이제 복잡한 데이터 처리 작업도 명확하고 이제 간결한 코드로 표현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이제 구조화된 처리는 데이터를 잘 정돈된 형태로 다루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 더 효율적이고 쉬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파크 RDD의 형태는 왼쪽 그림 같은 형태고 구조 확립도 위 그림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의 특징으로 이제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각 컬럼은 이제 특정한 데이터 타입을 가집니다. 이 말인 즉슨 타입이 명시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불변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한번 생성되면 변경할 수 없는 특성입니다. 이제 새로 생성하여 변환할 수는 있으나 이제 한번 생성되면 변경될 수 없는 게 불변성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연산 추적은 이제 변환의 연속을 추적하여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수행된 연산을 쉽게 추적 및 재현이 가능합니다. 리니지에 기록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스키마를 정의하는데요.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스키마를 정의하면 데이터의 구조와 타입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스키마 정의가 데이터의 일관성과 품질을 또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주 쓰이는 데이터 프레임 작업들을 좀 설명하자면 이제 윗콜럼 리네임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예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왼쪽 예제에서 이제 fire df라는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 윗콜럼 리네임드라는 함수를 써서 딜레이를 리스폰서 딜레이 미닛으로 바꾼 후 이제 그 바꾼 파일을 이제 new file df로 저장합니다. 이제 조건을 설정해 주는데요. 이 new file df에서 이제 리스폰서 딜레이 미닛을 셀렉트하고 where이란 조건을 겁니다. 이제 콜로 리스폰스 딜레이 미닛 객체를 반환하고 5보다 클 때 이제 출력하는 것으로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show는 액션으로 5행 정도 출력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간 예제를 설명할 텐데요. 이제 중간 코딩은 이제 fire tsdf라는 또 새로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하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제 왼쪽에서 만들었던 new file df에서 with 콜럼 함수를 사용해서 incident date라는 새로운 콜럼을 만듭니다. 이 incident date는 이제 toTimestamp를 활용하는데 toTimestamp에 이제 call date 기존에 있던 컬럼인 call date를 call 함수로 선택해서 이제 month date year 형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겹치는 이제 콜 데이트를 드랍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아래줄에도 똑같이 위컬럼으로 onWatch date라는 컬럼을 추가하고 타임스탬프 콜 워치 데이트를 선택해서 month date 2열 형식으로 추가한 뒤 워치 데이트를 드랍합니다. 삭제시킨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위컬럼 available date를 해서 to 타임스탬프 똑같은 방식으로 available time을 이제 선택한 뒤 이런 month date year, hour, minute, second 형식으로 저장하고 기존 파일을 또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코딩은 이제 바꾼 그 컬럼을 선택해서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바꾼 컬럼이 인시던트 데이트랑 onWatch 데이트 그리고 available DTTS를 선택한 후 show 액션을 통해서 출력한 예제고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코딩을 설명하면 이렇게 만들었던 fileTSDF에서 그 incident date에서 2열만 셀렉트하고 이제 distinct 함수를 활용해서 겹치는 부분을 다 제거한 후에 이런 2열 incident date를 정렬합니다. order by를 활용해서 정렬하고 보여준 예시입니다. 이제 오름차순으로 결과값이 정렬된 게 보이죠.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집계 연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예시 코드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계 연산은 그룹 바이나 오더 바이, 카운터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쓰는 일부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으로 컬럼 이름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각 개수를 세워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예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가장 흔한 형태의 이제 콜 타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예시로 가장 많은 신고를 내림차순으로 10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셀렉트는 지정된 컬럼, 즉 콜타입만을 선택한 연산이고, 웨어는 콜타입 컬럼에서 널이 아닌 데이터만을 필터링 시킵니다. 세 번째 그룹 바이는 콜타입에 따라서 데이터를 그룹화시키고, 여기 카운트는 그룹화된 데이터 수를 센 연산입니다. 여기는 오더 바이는 카운트 컬럼을 기준으로 결과를 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시키고 마지막 쇼 액션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고 상위 10개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이때 실제 데이터의 로드와 계산은 쇼와 같은 액션을 호출할 때까지 수행이 되지 않고 이는 스파크의 지연 실행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코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은 형태의 콜 타입이 무엇인지 내림차순으로 쭉 정렬이 되어 있고요. 10개만 나오게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세 가지 예제는 가장 많이 활용한 집계 연산인 그룹 바이, 오더 바이, 카운트를 활용한 예제입니다. 이 예제들은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로케이션에서 특정 신고 형태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는지를 집계하는 예제로 그룹 바이 함수를 이용해서 위치와 신고 형태를 묻고 이에 대한 횟수를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 구한 다음에 내림차순 순으로 보여준 예제입니다. 두 번째는 ALS 유닛이 배치된 사건에 대해서 각 동네별로 총 알람 횟수를 집계하는 코드로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ALS 유닛 컬럼이 true인 로우들만 선택합니다. 즉 ALS 유닛이 응답한 사건들로만 필터링을 하고 그룹 바이를 사용하여 결과를 동네별로 그룹화합니다. 이때 사용한 agg 함수는 집계 함수를 사용할 때 필요하고 여기서는 각 그룹별로 num 알람스 컬럼의 합계를 구합니다. 그리고 얼라이어스를 사용해 합계에 토탈 알람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은 소방서 지역별로 사건 수를 계산하고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한 지역은 내림차순으로 표시하는 예제로 같은 소방서끼리 그룹 바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룹화하고 신고 횟수를 카운트해 그걸 세고 결과를 오더 바이와 쇼를 통해 보여준 예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시 코드에 대한 설명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시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PySpark.sql.functions라는 모듈을 하나 추가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 모듈 안에는 뭐 미니멈, 맥시멈, 합계, 그리고 평균과 같은 여러 가지 함수들이, 집계 함수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 이 코드에서는 이제 알람들의 합계, 그리고 지연된 시간에 대한 평균, 최소, 최대값이 있고, 전 여기에다 딜레이된 시간에 이제 분산을 한번 구해보는 코드를 한 줄 더 추가해봤습니다. 사실 저 모듈 안에는 이제 뭐 코릴레이션이나 코베리언스와 같은 뭐 공분산, 그리고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는 이제 함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콜 데이터에서는 사용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코드 추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이제 셀렉트 안에서 그 함수들이 사용되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요약 통계를 산출할 때 네,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룹 바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단일 그룹에 대한 결과만을 반환하게 됩니다. 한번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책에 있는 예제와 다르게 이제 그 폴 데이터에는 이제 딜레이라는 컬럼이 있기 때문에 컬럼 네임을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쿼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셋과 데이터 프레임의 차이점, 그리고 파이썬과 R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은 강타입 컬렉션으로 특정 클래스의 객체를 담는 컨테이너로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셋은 런타임이 아닌 컴파일 시점의 타입을 체크해서 타입 안정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타입 안정성은 프로그래밍 언어 시스템이 데이터의 타입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타입 관련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사용을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개발 과정에서 타입 관련 오류를 미리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컴파일 시점에서 데이터 타입이 확인 가능하게 하여 복잡한 작업에서도 유지 보수성에 뛰어나서 정적 타입 언어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분산 데이터 컬렉션으로 열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에 갖는 구조적인 테이블 형태를 제공합니다. 타입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런타임에 데이터 타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컴파일 타임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런타임 시 데이터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동적 타입 언어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정적 타입 언어란 컴파일 시점에 타입이 결정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자바와 스칼라가 있습니다. 동적 타입 언어에는 런타임 시점에 타입이 결정되는 언어로서 여기에는 파이썬과 R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셋의 차이점을 타입 안정성과 특징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의 특징으로는 열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갖는 구조적 테이블 형태의 분산 데이터 컬렉션으로서 컴파일 타임에서 데이터 타입 오류를 감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며 추가로 타입 안정성을 갖고 컴파일 타임에서 데이터 타입을 검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셋을 생성할 때 스키마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클래스 방법을 사용하면 쉬운데요. 케이스 클래스를 정의하면 스파크가 그 클래스의 정의를 바탕으로 각 데이터 타입들을 추론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파일을 불러올 때도 각 로우를 해당 클래스의 객체로 자동 변환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클래스가 틀이 되어 각 데이터 타입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스파크가 추론을 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제가 작성한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은 디바이스 IoT 데이터라는 케이스 클래스를 정의하여 각 필드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봤습니다. 이 클래스는 데이터셋의 스키마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줄은 이 IoT 디바이스 제이슨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이 제이슨 파일의 위치를 나타내는 문자열을 패스라는 병수에 저장했습니다. 스텝 3에서는 제이슨 파일을 읽고 as device IoT 데이터 메소드를 사용하여 읽은 데이터를 디바이스 IoT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셋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스텝 4에서는
데이터셋의 상위 5개의 로우를 전체 필드 내용과 함께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셋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연산들을 설명하고 이들이 데이터 프레임 연산과 어떻게 유사한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 연산을 사용한 예시를 보시면 필터 연산은 데이터셋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선택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줄에서는 디바이스 IoT 데이터 객체에 대해 템퍼레이처 속성이 30보다 크고 휴미디티 속성이 70보다 큰지 검사를 하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데이터셋을 필터 템퍼레이처 데이터셋으로 생성합니다. 쇼 메서드를 사용해서 필터링된 데이터셋에서 상위 5개의 로우를 출력하도록 해봤습니다. 먼저 다음으로는 맵 연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연산은 데이터셋의 각 요소에 변환 함수를 적용하여 새로운 요소를 생성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데이터셋을 형성합니다. 즉, 새로 덮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를 설명하자면 데이터셋에서 온도가 25도 이상의 객체만 필터링을 하고 이 필터링된 결과에 대해 맵 함수를 호출하여 각 요소에서 온도, 장치 이름, 장치 아이디, 국가 코드를 추출합니다. 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 각 컬럼에 스키마를 부여하고 이를 다시 데이터셋으로 변환하여 출력해왔습니다. 이 데이터셋 연산과 데이터 프레임 연산의 유사점으로는 먼저 액션되기 전에 트랜스포메이션 지연 연산을 과정을 거치고요. 지연 연산 과정을 거침으로 당연히 둘 다 카탈리스트 최적화 엔진을 통해서 실행 계획을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연산의 종류 자체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데이터 프레임과 비교하여 데이터셋이 갖는 특별한 장점으로는 타입 안정성을 보장하고요. 보다 쉬운 객체 지향식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을 언제 사용할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 타입은 이제 모든 데이터 타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셋은 데이터 타입이 강력하게 지정된 이제 JVM, 자바 버추얼 머신 객체 집합만 이제 사용하고, 데이터 프레임은 성능이 일반적으로 코드 생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은 더 많은 최적화를 제공하지만, 이제 텅스텐을 활용해서 더 많은 최적화를 제공하지만 자바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보다 느립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API는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데이터의 조작이 유연합니다. 반면에 데이터셋은 좀 제한된 API를 사용하지만 간결하고 표현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타입 안정성을 보자면 데이터 프레임은 타입 안정성이 없어서 런타임 시에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 타입에서 오류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데이터셋은 컴파일 타임에서 타입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런타임 시의 오류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관리 차원에서 보자면 데이터 프레임은 지연 평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가 데이터셋보다 더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데이터셋은 즉시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타입 안정성을 위해서 즉시 평가를 수행하는 거죠. 그 데이터 프레임의 주요 언어는 동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리나 파이썬 같은 동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동적 언어나 정적 언어의 차이는 유연성을 원하면 동적 언어를 사용하는, 이제 타입 안정성을 원하면 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정적 언어인 스칼라, 자바 같은 걸 사용하고요.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컴파일 타임의 타입 안정성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런타임의 타입 안정성을 제공하는지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SQL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셋의 타입 안정성에 대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오른쪽 그림은 RDD가 정형화되지 않은 API는 데이터 프레임을, 정형화된 API는 데이터셋을 사용한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사용되는지 알아보자면,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유연성과 빠른 개발이 필요할 경우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동적 타입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적 타입 언어 사용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데이터 처리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화되거나 또 혹은 반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는데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구조화된 데이터 또는 이제 반정형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다양한 데이터 조작 및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는데요. 다양한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 조작과 변환 작업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터나 그룹 바이 조인 등의 작업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처리의 유연성과 빠른 개발을 원한다면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데이터셋은 정적 타입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컴파일 타임에서 타입 안정성이 중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제 컴파일 타임에서 타입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런타임 오류를 방지하고 좀 안정적인 프로그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잡한 데이터 구조와 연산을 다루는 경우에 데이터셋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강력한 타입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기 때문에 복잡한 데이터 구조와 연산을 좀 더 데이터 프레임보다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뛰어난 성능과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데이터셋은 텅스텐에 최적화된 직렬화와 메모리 관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좀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셋은 타입 안정성과 뛰어난 성능이 필요할 때 데이터셋을 선택하게 됩니다. catalyst 옵티마이저의 4단계 변환 과정은 분석, 논리적 계획 최적화, 물리계획 수립, 코드 생성을 거칩니다. 그래서 분석은 unresolved logical plan을 로지컬 플랜으로 바꾸는 것이고, 논리적 계획 최적화는 로지컬 플랜을 옵티마이즈드 로지컬 플랜으로 바꾸는 거고, 물리 계획 수립은 옵티마이즈드 로지컬 플랜을 피지컬 플랜으로 바꿔 코스트 모델까지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드 생성은 Selected Physical Plan을 RDD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논리적 계획 최적화에서는 룰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하는데, 이는 constant folding, predicate pushdown, projection pruning, null propagation, Boolean expression simplification입니다. 그래서 constant folding은 상수 표현식을 런타임에 계산하지 않고 컴파일 타임에 미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predicate pushdown은 서브 캐리 밖에 있는 조건절을 서브 캐리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조인 후 필터가 아닌 필터 후 조인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젝션 프루닝은 연산에 필요한 컬럼만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첫 번째로 규칙을 정의하고 트리를 탐색하고 이 트리에서 규칙을 적용하고 그 규칙에 맞게 트리를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최적화 검토 및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코드 생성에서는 자바 코드를 컴파일하기 위해 자니노를 사용하는데, 코드 제너레이션에서 자니노의 장점은 빠른 컴파일 및 실행 속도, 메모리 내 코드 실행, 간결성과 가독성, 인터페이스 호환성, 유연성과 동적성, 경량화의 주요 장점이 있습니다.